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무엇을 꼽으시고,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향후 이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이 아주 흥미로운 책이 나왔더라고요. Chaos Under Heaven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혼란을 겪고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전 되게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저희가 짐작했던 내용들이 아주 리얼하게 거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는 원래 이 사람은 인생을, 그러니까 땅 장사, 모든 걸 거래로 보고 어떻게 거래해서 상대에게 바가지를 씌울까, 이게 이 사람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났을 때도 중국을 상대로 뭐 이렇게 좀 건질 거 없나?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거래를 생각하다가 시진핑과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진핑도 오판을 했고요. 시진핑도 트럼프 뭐 부동산 업자니까 뭐 적절히 비 맞춰주고 선물 많이 주고 뭐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우호적 인식이 갈수록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아주 모험주의적 행동을 하는 과정을 잘 묘사했는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트럼프가 초기에 중국에게 가졌던 트럼프의 환상, 그리고 미국이 가졌던 아주 낭만적 생각들이 깨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저는 신냉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이제 연결된 게 아닌가. 사실 트럼프 시기에는 거래적인 동맹으로 갔거든요. 가치 동맹이었어요, 원래. 근데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적인 시각에서 일탈을 한 거죠. 그 흐름에서 일탈을 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시기에 강조되었던 것이 한국에서 무엇을 더 얻어갈 것인가, 미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이익을 원하는 국민들 어떤 식으로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일단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다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외교 문제라든지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미국이 어떤 식의 제안을 하고 협력을 요구를 할 것인지 예측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변했냐, 바이든 정부의 사람들은 자유주의 제도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기구를 통해서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한 나라가 모든 글로벌 이슈들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협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주 만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 서로 속일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동맹들이 많잖아요. 이 채널들 다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했었던 것이 동맹 복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그런 틀 안에서 이제 복원 과정을 계속 거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은 한국만 상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 큰 프로젝트 안에 한국이 껴들어오게 되면은 N분의1로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기대감이 사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건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재난 대응이라든지 PKO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더 많이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요만큼 좀 더 높인 다음에, 그리고 한국의 동맹으로서 존중을 해주면서 같이 보완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갈까,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게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전에 4년 동안 우리가 이 시대를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럼 앞으로 한국이 뭘 해야 되느냐, 사실 한미 정상회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사실 한국이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이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항상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 때 가장 많이 논의됐었던 것이 북한 문제였기 때문에 4년 동안 줄기차게 한반도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대가 다시 왔는데 한국이 과연 이 틀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인가라는 조금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걸 상당히 해소시켜줬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글로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중국이 옆에 또 있다는 말이죠. 다른 국가들과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디서 편을 들어줄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좀 모호성을 유지를 했어요. 소위 해징이라고 하죠. 강요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피해 다니는 그런 모호성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그 전략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같이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미국 편승 전략에 조금 모호성을 걷어냈어요.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우려도 사실은 낮춰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점점점 전략적인 명료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징 전략이라는 것이 이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징 전략을 했을 때 비용도 상당히 들거든요. 동맹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모호성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리고 중국으로 봐서도 이게 가장 약한 링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다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국가 이익을 어떻게 찾을지, 그건 결국에는 어느 편에 우리가 서 있는지, 그리고 다자로서 우리가 한 편이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사실 한국이 중국을 독대해서 양자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다자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적거든요. 비용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뒷얘기를 제가 조금만 해드리면, 제가 외교부 정책자문도 해요. 하필이면 북미과라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가 외교 영역 얼마나 많이 투입해서 이 성과를 냈다는 걸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안 하고 계시길래 제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먼저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문건을 준비하고, 특히 미국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가운데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걸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주도를 해야겠다. 모든 문구를 초안을 한국이 먼저 만들어서 미국에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고 구체적일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양측이 다 계속 문구를 변경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기본 골격은 다 한국이 잡아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한국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선언이 일단 딱 되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언만 해버리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이번 공동선언에는 아주 디테일한 문구들이 들어갔어요. TF를 만든다, 뭐 협의체를 조성한다,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끌어나갈지를 이미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정상 수준에서 이걸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한국의 각 유관부처들이 다 이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걸 추진을 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도 이제 증거 자료가 있죠.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같이 협력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서 뭐 구체적인 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때랑 바이든 때랑 다른 거는, 트럼프 때는 한반도 북한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인드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었고 다른 얘기를 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때도 중견국 외교로서 재난 대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이라이트가 안 됐었던 거지. 지금은 다자적으로 글로벌 얘기를 미국이 하니까 한국의 역할도 그만큼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각을 조금 달리 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그렇게 많이 됐었고, 또 한국이 올해 UN 가입 30주년이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때 말씀하셨던 방위비 협상 이런 거는 정말 큰 현안이었는데 이미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싸울 만한 현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회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이미 깔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건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게 윈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주력으로 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한 40% 증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여기에 빨리 뛰어들려고 투자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던 와중이었었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도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여러 소재, 부품, 장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참가를 해서 여기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터뜨릴까 하던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던 거를 다시 공개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런 준비 과정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